목성의 위성 유로파의 탐사선인 유로파 클리퍼는 2024년 10월 14일 낮 12시 6분, 한국 시간 15일 오전 1시 6분 플로리다주 캐나다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발사 이후 약 3분 만에 측면 부스터 2개가 분리되고 우주선을 탑재한 로켓의 2단부가 성공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발사 1시간 뒤 로켓의 2단부는 2차례 엔진 연소를 통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태양 궤도로 진입했습니다. 그 후 탐사선은 로켓과 분리되어 자체 비행을 시작하였으며 나사의 관제실은 약 5분 후 탐사선의 신호를 수신하여 성공적인 교신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유로파 클리퍼가 긴 여정을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며 엔지니어들의 환호 속에서 나사는 새로운 우주 탐사의 단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가 탐사하게 될 목성의 위성 유로파까지의 거리는 계속 변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7억 7,248만 5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이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5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갈릴레오 탐사선이 목성을 탐사할 당시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된 미션입니다. 갈릴레오 탐사는 목성의 갈릴레이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에 지하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그로 인해 유로파는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일 수 있다는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로파는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미생물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로파 클리퍼 미션은 이러한 과학적 가설을 확인하고 유로파에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중요한 탐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션은 기존의 유로파 궤도 탐사 계획에서 발전하여 목성 방사선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유로파를 근접 통과하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여러 과학적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개발한 고도로 전문화된 탐사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제트추진 연구소와 응용물리연구소를 비롯하여 텍사스 대학교,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콜로라도 대학교, 그리고 SWRI 등이 협력하여 탐사선에 9개의 주요 탐사 기구를 장착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유로파의 표면과 그 아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다를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탐사 장비 중에는 저력계와 중력 측정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유로파의 내부 구조를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해상도 카메라와 레이더는 유로파의 얼음층을 통해 그 아래에 있는 바다의 지형을 지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얼음 투과 레이더는 얼음층 아래 깊은 곳까지 탐지할 수 있어서 유로파의 지하바다 존재 여부와 그 크기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유로파 클리퍼가 근접 통과 비행을 할 때마다 데이터를 수집하며 탐사의 주요 목표인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단순히 목성으로 직진하지 않고 지구와 화성을 여러 차례 통과하며 각 행성의 중력을 활용하여 속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목성까지의 긴 여정을 진행합니다. 이 중력 도움 방식은 연료를 절약하고 탐사선의 속도를 효율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유로파의 궤도에 진입하지 않고 유로파를 여러 번 근접 통과하는 방식으로 탐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목성의 강력한 방사선 환경에서 탐사선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지구를 떠난 이후 약 5년 반 동안 약 29억 킬로미터를 나아가서 2030년 4월 목성 궤도에 진입한 뒤 유로파 주변을 근접 비행하며 유로파의 환경을 세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로파 궤도에 진입할 경우 방사선으로 인한 탐사선의 손상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사는 탐사선이 25km 고도에서 유로파를 근접 통과하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근접 비행은 49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유로파의 거의 모든 부분을 스캔하여 그 지형과 환경을 세밀하게 지도화할 예정입니다. 이 궤도는 유로파 클리퍼의 탐사 임무를 극대화하기 위함이고, 탐사선은 목성의 극한의 방사선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로파의 바다에 생명체가 서식할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로파 클리퍼의 탐사선은 2034년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유로파 클리퍼 미션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유로파는 뜨거운 얼음층 아래에 소금기를 띤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추정되며 과학자들은 이 바다가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미생물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조건일 수 있으며 이는 유로파가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후보 중 하나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유로파의 바다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하바다에서 에너지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로파의 내부는 조성력에 의해 열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바다의 얼음을 녹이고 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 에너지는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구의 심해에서 발견된 열스구와 유사한 생태계를 만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장비를 통해 유기화합물과 에너지원의 존재를 탐색할 것입니다. 유기화합물은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로 그 존재 여부는 생명체가 유로파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유로파에서 생명체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면 과학자들은 목성과 토성의 다른 위성들, 특히 간헐천이 있는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같은 위성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의 탐사는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행성 탐사 임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곳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로파는 1610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유명한 과학자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그 덕분에 갈릴레이 위성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갈릴레이 위성은 목성을 도는 4개의 큰 위성, 즉 가니메데, 이오, 칼리스토, 그리고 유로파를 말하는데 유로파는 그중 가장 작지만 태양계 전체의 위성들 중 여전히 6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유로파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목성의 위성 중 목성의 6번째로 가까운 위성입니다. 유로파는 우리가 잘 아는 지구의 달보다 약간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지름은 약 3100km로 태양계 전체에서 15번째로 큰 천체입니다. 태양계에는 유로파보다 작은 위성들이 많이 있지만 유로파 하나의 질량이 이들 작은 위성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이것은 유로파가 매우 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보다는 작지만 유로파가 왜 과학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연구 대상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로파가 지하에 바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로파는 주로 규산염, 즉 우리가 돌이나 모래에서 볼 수 있는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철로 이루어진 핵이 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매우 특별합니다. 얼음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태양계의 다른 천체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매끄러운 표면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매끄러운 표면에는 큰 충돌구가 거의 없고 대신 선 모양의 길고 가는 균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균열들은 과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유로파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 얼음을 녹여 바다가 형성되었고 이 바다가 표면의 균열을 만들어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에서 판구조 활동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구에서처럼 유로파의 얼음판이 움직이며 균열을 만들어내는 활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과학자들은 유로파에서 수증기 기둥이 분출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유로파의 표면 아래에 물이 존재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 외에도 유로파의 표면에서 유기물질과 관련된 점토 광물이 발견되었는데 이 물질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로파는 목성 주위를 3.5일에 한 번 공전합니다. 유로파의 궤도는 목성으로부터 67만 900km 떨어져 있으며 궤도 모양은 거의 원에 가깝습니다. 이 궤도 20률은 0.009로 매우 작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로파는 거의 원형 궤도로 목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유로파는 조속 고종이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가 무엇이냐면 유로파가 목성을 한 번 공전하는 동안 자전도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즉 지구의 달처럼 유로파는 목성을 향해 한 면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유로파 표면에는 목성이 항상 머리 위에 있는 목성 직하점이라는 고정된 지점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조속 고정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유로파가 자전할 때 약간씩 흔들리거나 흔들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성에서 바라보는 유로파의 면이 아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런 현상은 유로파의 내부 구조가 비대칭이거나 유로파 표면 아래에 바다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유로파의 얼음 표면에는 많은 균열이 있는데 이 균열은 지하바다에서 발생한 힘으로 인해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조속 현상으로 인해 더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열은 유로파의 바다가 오랫동안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자전축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이 기울기가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해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향후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이 보내올 데이터를 통해 더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로파의 내부 구조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얼음 표면 아래에 깊이 약 100km의 바다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이 유로파를 탐사하면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파는 목성과 상호작용하는 유도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유로파 내부에 전기가 통하는 층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층이 바로 염분이 포함된 액체 상태의 바다일 수 있다는 가설이 나왔습니다. 유로파의 지각, 즉 표면의 얼음층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얼음판이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지각 일부가 약 80도 정도 회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유로파의 지각이 내부에 있는 액체, 즉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으로 지구의 대륙이 움직이는 판 구조론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로파의 얼음 지각 아래에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음을 더욱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유로파의 내부 깊숙한 곳에는 금속 상태의 철로 이루어진 중심부가 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와 매우 유사한 구조로 유로파도 중심에는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금속이 모여있고 그 위에 규산염 멘틀과 얼음 지각이 덮여있는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를 통해 유로파는 단순히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진 위성이 아니라 지구처럼 복잡한 내부 구조와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적도에는 얼음 스파이크라고 불리는 특이한 지형이 있습니다. 이 얼음 스파이크는 약 10m의 높이의 뾰족한 얼음 덩어리들로 과학자들은 이것이 수직으로 내리쬐는 햇빛에 의해 얼음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형은 지구의 고산지대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런 구조를 페니텐트라고 부릅니다. 유로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 이 얼음 스파이크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로파의 표면에는 선 모양의 지형이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이 선들은 리네아라고 불립니다. 이 지형들은 유로파의 표면이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따뜻한 물질이 표면으로 올라와 얼음을 밀어내며 생긴 것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들은 지구의 해양 바닥에서 발생하는 해령과 유사한 방식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유로파의 선 양쪽에서 얼음이 서로 밀려난 흔적이 발견되는데 이는 지하바다가 열리면서 그 아래에 따뜻한 물질이 표면으로 올라왔다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또한 유로파의 표면에는 충돌구가 거의 없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유로파 표면이 매우 젊고 끊임없이 새로운 표면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약 20만에서 1억 8천만 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태양계의 다른 천체들에 비해 매우 젊은 나이입니다. 유로파의 표면 온도는 매우 낮은데 적도 지역에서는 약 섭씨 영하 160도, 극지방에서는 약 섭씨 영하 22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러한 낮은 온도는 표면의 얼음이 매우 단단하게 굳어져 마치 바위처럼 단단해지는 효과를 줍니다. 유로파의 표면이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액체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에 매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얼음 지각이 액체물을 덮고 있다면
그 얼음이 얼마나 두꺼운지가 중요한데 과학자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 얼음층의 두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얼음층은 약 10에서 30km 정도 두꺼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얼음층 아래 약 100km 깊이의 바다는 지구의 바다보다 2배나 많은 양의 물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는 유로파에 있는 대형 충돌구입니다. 이 충돌구들은 유로파 표면이 매우 평평하고 신선한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점에서 두꺼운 얼음층이 지하바다와 표면을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화시킵니다. 유로파는 태양계 내에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곳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지만 많은 자료들이 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는 지구의 심해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77년에 과학자들은 지구의 심해 열수분출공 근처에서 햇빛 없이도 생존하는 생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열수분출공이란 바다 깊은 곳의 해저에서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는 지점을 말합니다. 주로 해저의 지각이 갈라지거나 균열이 생긴 곳에서 형성되며 지구 내부의 뜨거운 마그마가 지하수를 가열하여 이 물이 해저로 분출되면서 열수분출공이 만들어집니다. 이 생물들은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으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화학합성이라고 합니다. 이 발견은 생명체가 반드시 태양의 에너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유로파와 같은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유로파의 생명체는 지구의 심해에서 발견된 미생물이나 조류처럼 화학합성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로파의 바다에서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바다 밑바닥의 열수분출공 주변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구의 열수분출공 주변에서는 황화수소와 같은 화학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유로파의 열수분출공에서도 비슷한 환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유로파 표면에 내리쬐는 강한 방사선은 표면에 있는 분자들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표면에 생명체의 흔적이 남아있더라도 방사선으로 인해 파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방사선에 의해 변형된 분자들을 연구함으로써 유로파 표면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 과학자들은 유로파 표면에 과산화수소가 풍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물과 결합하면 산소로 분해되기 때문에 유로파의 바다에 과산화수소가 섞인다면 생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로파 바다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로파의 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